오늘 우리 학교 도서관을 새로 열 수 있었던 건 한 분의 꾸준한 후원 덕분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지요. 체육관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앞줄엔 정장 입은 학부모들이 가지런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제 가슴을 그대로 멈추게 했습니다. 후원자 성함을 부르겠습니다. 강정희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못 쉬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낡은 운동화, 오래된 검은 코트,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걸어 들어오는 제 엄마가 보였어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그날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늘 책 냄새에서 시작되었어요. 저는 수원에서 작은 중고 서점을 운영하는 이서진입니다. 49이고요. 가게는 크지 않습니다. 간판도 화려하지 않지요. 골목 안쪽 분식집 옆에 붙어 있습니다. 문을 열면 종이 냄새가 먼저 나요. 오래된 잉크 냄새, 비에 젖었다가 마른 종이 냄새. 사람들이 한 번쯤 고개를 들이밀고 아, 옛날 냄새다 하고 웃는 그 냄새입니다. 제 하루는 늘 비슷했어요. 아침에 셔터를 올립니다. 손잡이가 차갑습니다. 전등을 켜고 먼지를 닦고 택배 박스를 옆으로 밀어둡니다. 새로 들어온 책을 펼쳐 상태를 확인하지요. 모서리가 얼마나 닳았는지, 밑줄은 어느 정도인지, 페이지는 빠지지 않았는지요. 저는 물건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책은 사람 손을 오래 탔을수록 마음이 남아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된 건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이름은 강정희입니다. 올해 72이지요. 엄마는 오랫동안 헌책을 모으고 분류하고 다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책 줍는 일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엄마는 주운 게 아니라 찾아온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건데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엔 손수레가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쇠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어요. 끼익끼익. 엄마는 어둑한 골목을 지나 학교 뒤편과 아파트 분리수거장을 돌았습니다. 비가 와도 갔습니다. 눈이 와도 갔지요. 집에 돌아오면 엄마 손끝은 늘 까끌까끌했습니다. 종이에 베인 자국이 여러 줄로 나 있었어요. 엄마는 손을 씻고도 손 냄새가 남았습니다. 눅눅한 종이와 먼지 냄새요. 저는 그걸 맡으며 자랐습니다. 그 냄새가 싫으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엄마가 집에 돌아왔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학교에 들어가서는 종종 창피했습니다. 친구들이 너네 집은 왜 맨날 종이 냄새나? 하고 웃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땐 저는 괜히 교과서를 3개 끌어안고 말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이요. 하지만 마음 한쪽이 작아졌습니다. 그 작은 마음을 엄마는 다 알고 있었겠지요. 엄마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서진아, 책은 버려지는 게 아니다. 길을 잃는 거다. 우리가 길만 찾아주면 된다. 엄마 말투는 늘 담담했습니다. 화를 내지도 울지도 않았어요. 그 담담함이 저는 더 어려웠습니다. 차라리 억울해하면 같이 억울할 텐데 엄마는 늘 제자리였거든요.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엄마는 저를 일에 조금씩 끌어들였습니다. 찢어진 표지를 테이프로 붙이는 법, 젖은 책을 말리는 법, 같은 과목 문제집은 어떻게 묶어야 잘 나가는지 엄마는 저를 가르치듯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혀두고 일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가끔만 한마디씩 덧붙였지요. 이건 상처난 책이다. 더 조심해야 한다. 사람도 그래. 상처가 보이면 더 천천히 다뤄야 한다. 그 말이 제 성격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말을 늦게 합니다.
사람을 빨리 판단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대신 한번 마음을 주면 오래 갑니다. 그게 장점이기도 했고 나중엔 약점이 되기도 했지요. 20살 이후 저는 책을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책을 올리고 새벽에 택배를 붙이고 낮에는 서점 바닥을 닦았습니다. 돈이 크게 남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저는 이 일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책이 제 삶을 붙잡아 줬듯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책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 최민호를 만났습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표정이 크지 않았지요. 하지만 사람을 대할 때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난 날 제가 박스 테이프를 뜯다가 손을 베었을 때 민호는 말없이 휴지를 꺼내 제 손을 감싸줬습니다. 많이 베었어요? 괜찮습니다. 원래 이런 일 하다 보면 괜찮다 말하기 전에 먼저 씻읍시다. 그 짧은 말이 이상하게 믿음이 됐어요. 저는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삶에는 또 다른 문이 열렸지요. 시댁이라는 문입니다. 그 문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제가 엄마의 일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게 만든 문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 문 앞에서 자꾸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엄마에게 말 못할 일들이 조금씩 쌓였지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뒤집히는 날이 아주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이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서관이 새로 열린다고 했어요. 후원자 감사 행사가 있다고 했지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달력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절대 잊지 못할 이름이 불릴 거라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체육관에서 제 엄마 이름이 불리던 장면을 먼저 보여드렸지요. 그날의 문이 열리기까지 제 안에서 먼저 닫히던 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남편 민호는 말이 많지 않지만 한번 약속하면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택배를 붙이고 와서 발이 퉁퉁 부어도 민호는 말없이 물을 받아오고 약을 꺼내놨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둘일 때는 괜찮아도 가족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처음 명절에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 윤금자 여사님은 제 손을 한번 잡아보시더니 웃으면서도 딱딱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휴, 손이 좀 거칠구나. 일을 많이 하나 보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네, 책이랑 택배를 좀 다뤄서요.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로 끝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그 뒤에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요. 그래도 여자는 너무 밖에서만 고생하면 안 된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지. 체면. 그 단어가 그날 제 귀에 박혔습니다. 제가 지금껏 살아온 방식이 누군가의 체면을 해치는 일처럼 들렸거든요. 그날 저녁 부엌으로 불려갔습니다. 시누이 유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제 쪽을 힐끗 보고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딱 그 표정 아시지요? 대놓고 비웃진 않는데 다 안다는 얼굴. 형님은 원래 요리를 잘 못하죠? 저는 접시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일 때문에 요리는 많이 못 배웠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바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잖니. 공부를 하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그래야 사람이 편해. 저는 순간 숟가락을 놓칠 뻔했어요. 기술이라는 말이 제 일을 가리키는 건지 저를 가르치려는 건지 헷갈렸거든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일에 나름 자부심이 있습니다. 책을.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자르셨어요. 자부심이야 좋지.
그런데 세상은 냉정해. 사람은 결국 어디 출신인지 어떤 직업인지로 평가받는 거야. 거실에서 유나가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맞아요. 형님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저희 집은 다들 안정적인 직업이니까요. 그때 남편 민호가 방에서 나와 부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민호는 제 표정을 한번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시어머니가 바로 받아쳤지요. 뭘 그만해. 내가 틀린 말 했니? 너도 알잖아. 현실이 그렇다는 걸. 민호는 더 크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제 옆에 섰어요. 서진이 힘들게 일해요. 말로 그렇게 재단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일을 한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그에 맞는 태도가 있어야지. 이 집에 들어온 이상 우리 집 방식도 따라야 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호가 운전대를 잡고 신호 대기 중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응, 괜찮아. 원래 그런 분이시잖아. 하지만 괜찮다는 말은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상하게 제 일 얘기를 시댁에서 꺼내지 않게 됐어요. 엄마 얘기는 더더욱요. 엄마가 헌책을 모으고 정리하며 살아온 시간을 누군가가 얕잡아 볼까봐 겁났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다음 명절엔 아예 미리 음식을 준비해 갔어요. 유나가 좋아한다는 잡채도 시어머니가 칭찬하던 동태전도요. 새벽에 일어나 손이 얼얼할 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시어머니는 접시를 한번 보시더니 말하셨어요. 음식은 그럭저럭이네. 근데 서진아, 너는 말투가 너무 장사꾼 같다. 저는 젓가락을 들고 있다가 멈췄습니다. 그 말이 제 속을 툭 건드렸지요. 제가 사는 방식이 말투까지도 낮은 것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유나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형님, 온라인으로 책 파는 거, 그거 그냥 중고 거래랑 뭐가 달라요? 요즘은 다들 앱으로 하던데. 저는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저는 중고 거래가 아니라 서점이에요. 분류도 하고 상태 확인도 하고. 그랬더니 유나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딱 한마디 했지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날 민호가 처음으로 조금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나야, 말 조심해. 서진이가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데.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내 마누라 편만 들면 다 되는 줄 아니? 가족은 가족답게 굴어야 해. 그 말이 제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는 아직 가족이 아니다. 너는 우리 기준에 맞춰야 한다. 저는 웃었습니다. 억지로요. 그리고 그날도 역시 아무 일 없던 척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에 와서 샤워를 하는데 뜨거운 물이 어깨를 때리는데도 속이 차가웠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책을 다루며 배운 건 상처난 건 천천히 다뤄야 한다였는데 저는 제 상처를 제일 거칠게 다루고 있었어요. 그때 민호가 욕실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서진아, 우리 명절 좀 줄일까?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줄인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그 사람들의 기준이 그대로인데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참는 게 해결이 아니라면 나는 뭘 해야 하지?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골목에서 손수레를 끌던 엄마. 담담하게 길을 잃은 책을 제자리로 돌려놓던 엄마요.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다음에는 적어도 한 번은 말하자고요. 제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 엄마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은 제가 준비한 방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건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지요. 도서관 개관식이 있습니다. 후원자 감사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저는 달력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예감이 들었어요. 이번엔 제가 숨겨온 것들이 어디선가 문을 열고 나올 것 같다는 예감이요. 그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표정으로 그 문 앞에 서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명절이 끝나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계속 남았지요. 장사꾼 같다. 그 말은 제 말투만이 아니라 제 삶 전체를 눌러놓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요. 일단 시댁에 가는 횟수를 줄이고 싶었어요. 남편 민호도 조심스럽게 꺼냈지요. 서진아, 우리 너무 자주 가. 당신 힘든 거 나도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또 바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민호는 장남이고 시어머니는 그걸 늘 의무로 묶어두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학이 넘어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단정했습니다. 기분이 나쁠수록 더 예의 바르게 말하는 분이지요. 서진아, 이번 주 토요일에 애학교 행사 있다며?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아직 말씀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그걸 어떻게... 유나가 말해줬다. 학교 도서관 개관식? 후원자 감사 행사도 한다며.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네. 아이가 좋아하는 도서관이라서요. 그럼 당연히 우리도 가야지. 시어머니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꼭 오실 필요까지는 필요가 있지.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낮아진 목소리가 더 무서웠어요. 손주 학교 행사에 조부모가 안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그리고 후원자도 온다면서 그런 자리에서 인사도 하고 얼굴도 비추고 저는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도서관 개관식이 어느새 인사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듣던 민호가 수아기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끼리 다녀올게요.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 시어머니가 바로 받아쳤지요. 내 무릎보다 내 체면이 더 중요해. 그리고 너는 왜 그렇게 내 안에만 감싸니? 민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입을 다물면 그건 참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도 그 침묵을 알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시누이 유나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메시지였어요. 짧고 빠르고 은근히 위에서 내려다보는 말투였습니다. 형님, 토요일 행사 갈 때 옷 너무 편하게 입지 마요. 사진 찍히면 남아요. 그리고 후원자들 앞에서 말도 조심해야 해요.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말 조심이라는 말은 늘 저만 조심하라는 뜻이었지요.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대로인데요. 저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시어머니와 부딪히지 않는 방법. 그런데 현실은 늘 한 방향으로만 흘렀습니다. 행사 안내문이 가방에서 나왔어요. 학교 로고가 찍힌 얇은 종이, 도서관 개관식 및 후원자 감사 행사라는 문구. 저는 그 종이를 접었다 펴며 생각했습니다. 그냥 가지 말까? 아이만 데려다주고 나는 밖에 있을까? 하지만 아이 얼굴이 떠올랐지요. 아이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새 책 냄새가 나는 도서관을요. 그날 밤 저는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실은 별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엄마 목소리는 늘 제 마음을 한번 눌러주는 힘이 있었거든요. 엄마, 요즘 뭐해? 나야 뭐.
책 정리하지. 수화기 너머로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는 늘 일하며 통화했지요. 저는 말을 고르다가 결국 이렇게만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좀. 그러자 엄마가 먼저 말했어요. 놀랍도록 담담하게요. 서진아, 너 요즘 숨이 짧다. 저는 그 말에 입이 막혔습니다. 엄마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또 뭐라 하니? 아니야. 그냥 내가 예민한가 봐. 저는 웃으려고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길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말했지요. 너는 내일 부끄러워하지 마. 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데. 저는 응하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무서운 거였어요. 엄마가 상처받는 장면을 보는 게요. 그런데도 저는 그동안 엄마를 숨기듯 살아왔습니다. 그게 엄마를 지키는 줄 알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저는 가게 불을 끄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카운터 아래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보였어요. 엄마가 예전에 맡기고 간 봉투였습니다. 책 구매 영수증이랑 낡은 통장 사본 같은 것들이 들어있던 봉투지요. 그날은 이상하게 그 봉투를 다시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종이를 조심히 펼쳤어요. 그 안쪽에 메모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글씨였습니다. 반듯하지 않고 조금 흔들리는 글씨요. 책도 사람도 제자리를 찾으면 빛난다. 서진아, 내가 내 자리를 지켜. 저는 한참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한데 동시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숨이 들어올 틈이요.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학교였습니다. 학부모님, 토요일 행사 당일에 후원자분 동선 때문에 좌석 배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혹시 보호자 2분 이상 참석하시나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후원자, 좌석 배치, 동선,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야 할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로, 어떤 태도로 무엇을 지켜야 할지도요. 하지만 하나는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엄마 메모에 적힌 그 문장처럼 제가 제 자리를 지키는 순간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3장의 끝에서 저는 아직 절망 쪽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어둠 속에서 작은 빛 하나가 보였지요. 그 빛이 무엇인지, 왜 하필 후원자라는 말이 제 마음을 흔드는지. 다음 장에서 그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 앞에서 결국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절망 쪽에 서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신기합니다.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딱 한 번은 버티려고 힘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 힘을 아이에게서 그리고 엄마의 메모에서 얻었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잿빛이었고 공기는 차가웠어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저는 거울을 잠깐 보았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지요. 그래도 오늘은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넥타이를 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아, 오늘은 내가 먼저 말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싸우진 말자. 민호는 잠깐 웃었습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세웠습니다. 학교 체육관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의자들이 줄 맞춰 놓여 있고 앞쪽엔 단상이 있었어요. 조명은 환했고 바닥은 반짝거렸습니다. 아이들은 새 단체복 같은 걸 입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지요. 저는 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시어머니 윤금자 여사님과 시누이 유나는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정한 코트를 입고 머리도 말끔히 손질했더라고요. 유나는 휴대폰을 들고 주변을 훑었습니다. 사진 찍을 자리를 찾는 눈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오늘은 말 조심해. 저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입술만 살짝 깨물었지요. 민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도 말 조심하세요.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뭘? 민호는 낮게 말했습니다. 서진이한테 상처 주는 말, 오늘은 하지 마요. 순간 공기가 조금 굳었습니다. 유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왜 그렇게 예민해? 그냥 알려주는 거잖아. 민호가 유나를 한번 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알려주는 말이 아니라 깎아내리는 말이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울컥하지 않으려고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오늘은 감정으로 싸우면 지는 날이니까요. 저는 그저 제 자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 담임 선생님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좌석 안내를 했어요. 보호자분들, 이쪽으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후원자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선생님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오늘은 올해 후원해주신 분이 직접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떠올렸지요. 설마 오늘?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늘 조용히 뒤에서만 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엄마에게 행사 얘기를 자세히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부담될까 봐요.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오늘 도서관 개관식을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과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이 새로워질 수 있었던 건 한 분의 오랜 후원 덕분입니다. 저는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제 손등을 살짝 눌러줬지요. 말없이요. 그 한 번의 압력이 괜찮다는 말 같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책을 단순히 기부하는 걸 넘어 아이들 독서 프로그램까지 지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도 사람도 제자리를 찾으면 빛난다고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문장은 엄마의 문장이었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후원자 성함을 부르겠습니다. 강정희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등만 곧게 굳었습니다. 뒤쪽 문이 열렸어요. 따뜻한 바람이 스치듯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검은 코트, 오래된 운동화, 작은 캔버스 가방. 그런데 이상하게 그 어떤 정장보다 당당해 보였어요. 엄마는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상 쪽으로 걸어갔지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의 손이 휴대폰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창피해서가 아니라 미안해서였어요. 제가 엄마를 숨긴 시간들이요. 엄마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엄마는 잠깐 마이크를 바라보더니 짧게 말했어요. 저는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체육관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래도 아이들만큼은 길을 잃지 않았으면 했어요. 책이든 사람이든 제자리를 찾으면 빛나니까요. 말이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들이 제 가슴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기 삶을 그대로 내놓았지요.
행사가 끝난 뒤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표정이 딱딱했지만 목소리는 낮추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사사부인, 제가 몰라 뵀네요. 엄마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몰라보신 건 괜찮아요. 그리고 엄마는 아주 조용히 덧붙였어요. 다만 함부로 말하는 건 좀 줄이시면 좋겠네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표정이 분노 같지는 않았습니다. 당황과 아주 작게는 부끄러움. 그 두 감정이 섞인 얼굴이었어요. 민호가 그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엄마가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왜 죄송하니? 너는 내 자리 지키고 서진이 옆에만 잘 있어라. 저는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진 않았어요. 대신 아주 짧게 제 마음을 꺼냈지요. 어머니, 저 오늘만큼은 엄마가 자랑스럽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유나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체육관 밖으로 나오는 길, 아이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멋있었어. 그 한마디에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참으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서진아, 이제는 숨기지 말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도 내 자리 지킬게. 세상이 갑자기 완벽해지진 않습니다. 시어머니도 유나도 하루아침에 다 바뀌지 않겠지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삶을 낮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집을 조금씩 회복시킬 거라는 걸 저는 오늘 처음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결말입니다. 시댁이 진짜로 달라질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어떤 기준으로 그들과 관계를 다시 세울지요. 5장에서 그 마지막 선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의 이름이 불렸지요. 그 순간이 끝나고 나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희망이라는 건 큰일이 아니라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요. 행사가 끝난 뒤 우리는 체육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운동장 쪽으로 뛰어가고 어른들은 삼삼오오 모여 인사를 나눴어요. 저는 엄마 옆에 서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손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를 안아야 할 것 같다가도 사람들 앞에서 괜히 부담될까 싶었지요. 엄마는 제 마음을 아는 듯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아주 짧게 말씀하셨어요. 서진아, 오늘 고생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는 뭐가 미안하니 하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힘을 조금 더 줬지요. 그게 엄마의 위로였습니다. 민호가 우리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엄마가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호야, 내가 고맙지. 말로만 지키는 사람 많아. 너는 행동으로 지켜줬다.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한 번 더 풀렸습니다. 저는 늘 민호가 내 편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그날에서야 실감했지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체육관 바깥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시어머니 윤금자 여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는 먼저 눈을 피했을 겁니다. 오늘은 달랐어요. 저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걸음이 평소보다 느렸고 손도 자꾸 코트 단추를 만지셨지요.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늘 단정하고 확신에 차 있던 분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엄마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부인 오늘 말씀 제가 새겨 듣겠습니다. 엄마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 짧음이 오히려 더 무거웠지요. 시어머니는 시선을 제게 옮겼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이제는 울컥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지킬 수 있는 문장을 준비했지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너한테 말이 좀 샜지. 그 말이 사과인지, 체면을 지키려는 정리인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만큼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으니까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 삶까지 낮추고 싶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굳었다가 다시 풀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지요. 그래, 내가 내 삶을 지켜야지. 그 말이 제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가 아니라 내가 지켜야지라고 말한 것. 그 차이가 이렇게 크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옆에서 시누이 유나가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오늘은 사진을 찍지 않았어요. 표정도 전보다 조용했습니다. 유나는 엄마에게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제게만 말했습니다. 형님, 그동안 제가 좀 가볍게 말했나 봐요. 죄송해요. 사과가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사과를 승리로 받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시작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사장에서 했던 말과 비슷했지만 이번엔 더 단단했지요. 서진아, 이제는 우리 기준을 만들자. 저는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집 기준. 민호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 남 눈치 기준 말고. 집에 도착하니 아이가 먼저 신발을 벗어던지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내일 도서관 또 갈래.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아이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어른들은 체면과 기준으로 꼬이는데 아이는 그냥 좋은 곳이면 또 가고 싶어 하잖아요.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긴장부터 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제 속도를 갖고 받았습니다. 서진아, 사부인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밥 한 끼.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제 기준을 말했어요. 어머니, 가능해요. 근데 엄마는 존중이 없으면 만나지 않으세요. 수화기 너머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알겠다. 짧았지만 그 안에 많은 걸 담으려는 목소리였지요. 그날 밤 저는 엄마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숨이 짧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고마웠어. 엄마가 종이를 넘기는 소리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울 게 뭐 있니? 나는 그냥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엄마는 늘 그 말만 해. 엄마가 잠깐 멈추더니 아주 낮게 말했어요. 서진아, 너도 이제 너 할 일 해. 내 자리를 지키는 거.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오래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이 찢어져도 조심히 붙이고 눅눅해져도 천천히 말리고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로 다루려고 했지요. 그게 제 장점이었고 동시에 저를 지치게 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참는 것만이 다정함은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경계를 세우는 것이 사랑이고 존중이고 가족을 지키는 방식이라는 걸요. 엄마는 지금도 헌책을 정리합니다. 저는 지금도 중고서점 셔터를 올립니다. 민호는 여전히 말이 적지만 제 옆에 서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새로 생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큰 반전은 없습니다. 다만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직업이 사람의 값을 정하지 않습니다. 말이 사람의 값을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값은 결국 태도가 만듭니다. 책도 사람도 제자리를 찾으면 빛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제 삶을 낮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는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 대신 내 삶을 존중해라. 그리고 남의 삶도 함부로 재단하지 마라. 그게 제가 엄마에게서 배운 가장 큰 유산이었으니까요.